내추럴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고초고초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고초고초 좋은 일을 하면은 아니 초반부터 왜 이러세요? 좀더 동작 꼭 하셔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오늘 우리 본 게임 기대하셔. 이영훈 기자님 그러다 훅 가셔. 네. 한 방에 훅 가. 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설마 본 게임의 오늘 주제를 손오공의 여의봉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팔계 바축카포. 맞죠? 저팔계가 들고 다니는 그 네. 바축카포 오늘 이게 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축카포 어떤 겁니까 이게? 바주카는 원래 이제 휴대용 대전차 로켓으로 보시면 됩니다. 로켓 발사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2차 대전 중에 이제 보병들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제 그런 무기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 저팔계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외형상으로 보면 그 바주카포가 아니고 90mm 무반동 총, 90mm 무반동 총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바주카포의 시초는 그 60mm 구경입니다. 90mm가 아닌 60mm인데 바로 이거죠. 발전해 보시는. 예, 친숙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60mm가 될까 싶은데 상당히 가늘고 긴 M1 60mm 대전차 로켓 발사기입니다. 네. 영화 혹시 윈드 토커라고 보셨나요? 처음 못 봤어요. 윈드 토커. 그 네. 인디언 그러니까 암호, 암호 예, 뭐 암호 관련해서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네. 니콜 케이지하고 캐서방 나왔던 영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거기에 보면 이제 사이판 전투에서 그 바주카포를 발사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 나오는데 그 영화를 보면 뭐 거의 그 105mm 전차 포탄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가진 것처럼 나오는 건 좀 영화상 이제 과장된 거고요. 네. 실제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실전에서 이제 탱크 킬러로 명성을 떨쳤었고, 또 보면 1,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특히 적군의 위협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보면 기관총 진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토치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벙커. 네. 이런 벙커를 파괴하는데도 요긴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좀 심플하게 보이죠.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됐던 무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축카포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니죠. 바축카가 이게 다른 데에서 온 거라면서 이게 역사가. 네, 그렇죠. 정식 이름이 아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M1이 정식 네. 이름이고 이거는 별명인데 이 미국의 밥 번스라는 코미디언이 이 트럼펫을 변형한 이런 악기를 들고 다녔어요 당시에. 진짜 이게 꽤 이름 유명했어요. 잘 지었다 바축카. 옆에서 이제 같이 들고 찍고 있죠 지금. 네. 똑같아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걸 보고 미군 병사들이 바주카 하다가 네. 이게 진짜 이름인 것처럼 돼버렸죠. 그러네요. 한 40mm 되겠네요. 그냥. 예, 이렇게 구경이 잘 알죠. 갔어. 예. 야, 그치 이름 잘 졌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바축카포라는 게 우리 사실 저희는 뭐 탱크 잡는 거로 잘 알고 있는데 네. 탱크가 없었을 때 탱크 나오니까 막 참호전이 막 바뀌고 양상이 막 그러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도전과 웅전, 뭐 작용 반작용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얘기를 다 해주신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우리 전에 들었지만 1차 대전에서 역사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사상 최초의 전차 MK1이 등장했던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1916년 7월 1일에 있었던 쏨 전투에서 MK1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1차 대전의 참호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였죠. 이 전차가 등장하니까 마찬가지 이를 잡기 위한 무기들이 나오는 거죠. 대전차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전에 저격총을 다룰 때
그 사람을 저격하는 것 외에 대물 저격총이라고 예. 적 장갑차나 이런 차량을 공격하는 대물 저격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이제 12.7mm 대물 저격총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차 대전 때 이때 이미 13.2mm 대구탄을 사용하는 대물 저격총이 등장했어요. T 개베어라는 건데, 그러니까 M1918 탕크 개베어가 이제 원래 명칭인데 이런 대물 저격총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나서는 아시다시피 독일군이 그 전차라든지 극강한 폭격기를 동원해가지고 배후를 급속하는 정격전을 시행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전선을 무너뜨리고 마지노선도 우회해서 돌파하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격전의 핵심 무기가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대전차 무기가 더 시급하게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썼던 거는 이제 1차 대전 때 썼던 맥심 기관총, 유명한 맥심 기관총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 보병들을 공격하는 무기고. 기관총인데, 기관총인데. 그리고 무게도 무거워요. 무지하게 무거워요. 30kg 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어용으로만 기본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강했고, 그래서 이 고민을 그냥 일거에 해결해주는 무기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바투카포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굉장히 돌려서 말씀드리게 예. 드렸는데 이제 그 로켓이었습니다. 로켓. 로켓.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 로켓에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를 결합하면 효과적인 대전차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등장했다는 거죠. 예. 로켓에 탄두를 결합하면은 대전차 무기가 훌륭하게 될 것 같다. 그것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미국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는 이미 1880년대 이 성형 작약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 성형 작약이란 거는 미국 해군사관학 교수였던 찰스 멀로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건데, 일단 성형 작약탄이란 건 이제 좀 현대적인 그림이지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앞쪽이.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여기는 이제 폭발하기 위한 센서고요. 요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이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이제 멀로 노이만 효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포 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미사일의 폭탄의 네. 끝이다. 여기서 이렇게 화약이 뻥 터지게 되면 이런 상태로 힘이 다 똑같이 가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넓게 힘을 줄 수는 있겠지만 힘을 집중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요걸 어떻게 만드느냐? 요거를 이제 이 폭발하는 면을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줍니다. 그러면은 깔때기처럼. 예, 깔때기처럼 안쪽으로 아까 방금 보셨듯이 좁혀지면 요 힘들이 요렇게 모여서 한 군데로 내려가요. 이게 멀로 노이만 효과거든요. 요렇게 한쪽으로 쏴준다는 얘기는 똑같은 에너지는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은 힘을 한 군데에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뚫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도를 너무 크게 하거나 너무 많은 화약을 쓰지 않고도 힘을 집중시켜서 이제 관통을 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돼서 이게 성형 자격의 개념인 거고요. 이런 기술력이 이미 오래전에 확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 육군의 이제 레슬리 스키너 소령과 해군의 에드워드 울 중위가 성형 자격탄을 장착한 2.36인치 M6 로켓탄과 M1 발사관을 개발하게 되는 건데, 그게 바주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관통력이 그러면 관통력은 130m 거리에서 70mm 두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다 하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그 기준으로 만만한 게 아니죠. 70mm, 7cm 아니면 7cm면 뭐 초기 기갑 부대들은 다 이렇게 피격되면 상당한 효과가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그 로켓 점화는 이제 배터리 전기를 이용해서 점화를 시켜서 발사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우리 아는 그 배터리요? 예, 배터리를 가지고 점화를 시켜서, 물론 뭐 이렇게 1.5V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기로 점화를 시켜서 발사를 시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또 아니 저만 모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총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공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전기식으로 배터리를 점화시켜서 발사시키는 방식이었다. 근데 그런 부분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격발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게 그 포에 걸린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포구에
집어넣고 꽂은 다음에 포드에 달린 전선을 발화장치에 감으면 격발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나중에는 또 네. 다른 방식으로 변하는데 그건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 문제가 이제 발사 시에 그 가스가 발생을 해서 이 쏘는 사람 사수한테 덮칠 수가 있어서 안면 마스크가 지급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도 그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한계이자 단점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바주카가 네. 언제 전선에 투입됐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보면 그 롬멜 장군의 전투로 유명한 북아프리카 전선이 있었죠. 네. 그때 미국이 이제 1942년 5월부터 영국을 지원하는데 그 바주카는 이제 1942년 후반부부터 투입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M1을 개량한 M1A1 바주카가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전선에서는 큰 효과를 봤으니까 이제 바주카포가 지금까지도 뭐 저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접하게도 쓰고 그렇죠.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단점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뭐 가스 말씀 드렸는데 이 로켓이 쏠 때 화염과 폭풍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후폭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방 안에서 쏘거나 아니면 그 참모 같은데 이렇게 막힌 공간에 썼을 때는 그 후폭풍이라든지 화염 열기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확 트인 공간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적겠죠. 근데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사막 지역이니까 너무 튀었죠. 너무 트여 있죠. 몽골 거기랑 너무 튀었죠 여기.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전장에 비해서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적군한테 속된 말로 제대로 된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추카가 위력적인 건 사실인데 사실은 당시에도 바추카가 상당히 벅찼던 전차가 있었어요. 그 장갑이 7cm 이상이었나요? 그러면 그게 뭔지? 그런 거죠, 뭐 그런 건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던 전차의 명작 중의 명작. 바로 독일 전차 티거. 타이거 그거죠? 타이거죠? 예. 옛날에 제 조립식 만들던 시절에는 타이거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티거라고 독일식으로 읽어주더라고요. 요거 킹타이거가 그치, 우리 그 킹타이거. 당시에 그 프라모델 하는 사람의 최고의 저기 비싼 거였고. 무기 비싸고 예.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였죠. 그 원래 킹이 붙으면 더 센, 원래 그런 무기가 있었어요? 티거보다 더 개량한 게 킹타이거예요. 타이거보다. 네. 생각나네요. 한 4,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비싼 거였습니다. 그러다 딱 그 얘가 좋은 게 당시 짜장면이 얼마쯤 했을까요? 한 3,400원 했나? 그때 1,000원도 안 했죠. 1,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비싼 거죠. 어쨌든 이게 이제 요게 티거. 자꾸 아재 이런 자꾸 하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안 보는데 아재들. 자, 이거 이제 바추카포가 안 먹힌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장갑 두께 때문인데 그러니까 70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전면 장갑이 100mm고요. 그리고 포탑 전면은 120mm고 측면과 후면도 80mm였어요. 그럼 안 되겠네요, 딱 봐도. 그러니까 뭐 일단 티거는 뭐 저 공격력도 엄청나잖아요. 그 주포도 뭐 당시 최강의 주포를 장착을 했었고 이 88mm 전차포인데 1000m 거리에서 연합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정도의 공격력을 가진 상태에서 장갑조차도 이렇게 두꺼워서 바주카로서는 상당히 벅찬 상대죠. 사실 뭐 저도 예전 훈련 받을 때 보면 이거 진짜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망가는 게 은신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럴 경우는 티거를 한 방에 못 잡을 경우는 진짜 위험해지긴 했겠네요. 그 쏘는 사람들이. 근데 이 밖에 포신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게임하실 때 보면 포신 돌아오잖아요. 숨을 데 없고 이게 북아프리카 텅텅 빈 공간에 이제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쏠 땐 좋은데 모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 그게 이제 역전이죠. 그게 바로 역전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바추카가 우리 역사에도 우리 6.25 전쟁에도 이게 또 쓰였죠. 그렇죠. 6.25 전쟁 때 사실 우리가 가장 고전했던 무기 중에 하나 북한의 전차부대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T-34 중에 85mm를 단 70mm나 80mm를 단 T-34/85 전차 때문에 우리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군 쪽에 북한군 T-34에 맞설 M26 전차를 요구를 하는데 미군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안이하게 판단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신형 M9 바주카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 군에는 M9 바주카가 1960문 정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를 잡는 57mm 대전차포가 한 90여 문 있었는데, 자, 이게 당시 우리 군이 갖고 있던 M9 이제 바주카포인데 2.36인치 구경 마찬가지 60mm죠. 예,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2차 대전 때 쓰던 거에 비해서 실전을 거치면서 이제 조준경 등 보조 장치가 장착이 됐고 관통력도 높아져가지고 126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갖췄고요. 또 하나 아까 배터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식 발화 장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9A1의 경우는 사수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실용성이 높아졌다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미군의 주력 대전차 무기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군은 야, 이 정도면 북한 T-34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미군이 정말 바주카를 맹신을 했대요, 당시에. 그래서 미국 군사고문단이 이거면은 뭐 어떠한 적 전차도 파괴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게 좀 섣부른 판단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또 산악기 지역이 맞는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적 전차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1950년 7월 5일에 미국의 최초의 참전 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오산 북방의 중미령이라고 있어요. 중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펼치게 돼요. 근데 2.36인치 대전차 로켓 22발을 T-34의 측면과 후면에 퍼부었으나 이제 끄떡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주카를 맹신했던 이 미 24사단 선발대인 스미스 부대가 오산 전투에서 북한군에 대패하고 결국에 이제 대전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쩌다 그렇게 그 군사 고문단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상황을 장을 판단했대요? 미군이 2차 대전 때 그 M9 가지고도 독일군이 자랑하는 티거나 판터 전차를 실제로 파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티거. 예, 그래서 T-34 전차를 이제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1950년 9월 17일,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이틀 뒤에 부평 그 삼거리 인근 경인국도에서 그 미 해병대 소속의 5키 더글라스 상병이 그 M9으로 T-34를 격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도 있었던 건데, 근데 초기에 6.25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 스미스 부대라고 그 북한군 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특수임무대가 파견이 돼요. 그 대피했다는 그 부대도 그렇죠. 같은 부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산 근처에서 예. 이제 그 대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럼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훈련 부족과 탄의 노후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미군들도 탄을 아끼느라고 실탄을 쏘는 훈련을 별로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사용된 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45년에 끝났는데 50년까지 5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재고된, 그야말로 창고 속에 저장돼 있던 재고 탄약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노화된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주카포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려면 전차 장갑 두께가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부위마다 달라요. 전면의 경우 보통 이제 두껍죠. 제일 두껍죠. 약한 측면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좀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육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이 T-34 전차 이 사진을 보면 이 포탑이 이렇게 곡면 휘어져 있습니다. 곡면 형태로 있는데 티거 전차는 아까 사진 보시면 판판해요. 그렇죠. 강직하게 생겼죠. 직선 형태로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죠. 예전에 각그랜저처럼 요즘 안 나오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T-34는 경사장갑이기 때문에 이 직선에 비해서 경사장갑은 관통해야 될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전에 원쌤이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관통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전문용어 도탄. 제가 그 예전에 그 탱크 게임 광고 모델이어서 제가 압니다. 엄청 했습니다, 제가. 게임 시작됐습니다. 적 중전차에 딱 발각됐잖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맞았어요. 관통했습니다. 짜잔!
전문용어 피탄경시라고 그러는데 뒤에 그거 처음 들었어요. 네. 뒤에 저 이제 탱크 모델 출신인데 탱크 게임은 처음 들었어요. 피탄 뭐예요? 피탄경시. 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T-55 전차 같으면 둥그렇게 이렇게 반구형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탄이 튀어나갈 수도 있고 관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피탄 경시요. 예. 그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이 바투카의 개발은 한 권의 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물리학 책일까요? 화학 책일까요? 무슨 책일지 바투카 역할의 큰 역할을 하는 그 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은밀하고 조용하게 투명인간처럼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적을 무력화. 강력한 레이저 발사, 적진을 통째로 녹여버리기. 더 이상 영화 속 상상의 무기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첨단 무기들이죠. 그런데 100여 년 전 이 무기들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다는데, 와,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합니다. 누굴까요? (1926년 3월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5번. 기이한 물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과학자 로버트 고다드가 쏜 세계 최초 액체 추진 로켓이었죠. 하지만 겨우 12m 상승, 4.5초 동안만 비행한 채 땅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고다드는 평생 언론으로부터 엉뚱한 몽상가란 조롱에 시달렸죠. 하지만 고다드의 도전은 우주 개척의 시발탄이 되었고,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의 달 탐사와 아폴로 계획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우주 개발에 뛰어들게 한 건 한 권의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 영국의 SF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가 1898년에 발표한 우주 전쟁입니다. 열렬한 독서광이었던 로버트 고다드. 16세가 되던 해 웰스의 우주 전쟁을 읽고는 한평생 우주 비행 기술 개발에 전념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예언서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세기 초 영국 런던 부근의 작은 마을,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하나 둘 도착하더니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화성인들이 지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륙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3개 달린 로봇을 타고 강력한 열 광선을 쏘아대는가 하면 로켓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검은 독가스까지 방출하죠. 자, 여기서 눈치 채셨나요? 소설 속에서 화성인들이 쏘던 열광성, 어디서 많이 보던 무기 아닙니까? 바로 오늘날의 레이저 무기, 그거죠. 당시엔 웰스의 상상 속 무기로 허무맹랑한 꿈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곧 상용화될 단계까지 와 있죠. 그런데 웰스가 소설에서 예언한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914년 발표한 소설 해방된 세계는 인간이 새로 발견한 원자의 힘이 어떻게 전쟁에 활용되고 문명을 파괴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핵전쟁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당대 물리학자들에게 연쇄 반응을 이용 핵분열 반응을 가속시키면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까지 제공합니다.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는 1933년 핵 연쇄 반응을 발견하게 되죠.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웰스의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웰스는 미래의 원자폭탄뿐 아니라 전쟁용 기계도 예언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6년 영국은 탱크를 처음 전투에 투입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웰스가 1903년 단편소설 육상철갑차에서 탱크를 이미 선보인 겁니다. 30m 길이에 8쌍의 무한 궤도 바퀴로 굴러가는 기계로 42명의 군인과
7명의 지휘관이 탑승, 자동으로 조종되는 포신까지 탑재했죠. 웰스는 60여 년에 걸쳐 150편의 소설을 집필했는데 우주전쟁을 비롯한 타임머신, 투명인간, 모로 박사의 섬 등 소설 속 웰스의 예언은 실제 현대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897년 소설 투명인간에서 웰스는 빛의 굴절을 조절해 물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재 연구 중인 광학 미체의 기본 원리죠. 이 원리를 응용한 스텔스 기능의 전투기와 전차, 전투복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소설가죠. 웰스는 타임머신을 소설로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기계를 만들어서 100년 후인 현재로 시간여행을 다녀갔던 것은 아닐까요? 위대한 예언자였던 허버트 조지 웰스. 하지만 자신이 예언한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핵폭탄이 실제 사용되는 것을 보며 깊은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는 1908년에 발표한 소설 공중전쟁의 1941년판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잖아, 이 아둔한 사람들아 라고요. 웰스는 SF 소설을 통해 인간의 잔혹성을 비판하고 인류는 하나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인간들은 웰스가 예언한 무기로 실제 전쟁을 벌였으니 말입니다. 더 이상 아둔한 인간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웰스라는 분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탁월한 예언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상상, 그야말로 우리 머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무기를 실제로 현실화한 이 과학자들이 정말 끈기, 열정도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원쌤 원래 SF 소설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완전 좋아하죠. 네. 완전히 좋아하는데 문학계에서는 뭐 아직도 SF 소설 공상과학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면도 없지 않은데 웰즈도 웰즈지만 줄 베른이라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해저 이말리나 뭐 달라라 이런 걸 쓴 사람인데 이분의 소설을 읽고 러시아의 과학자인 콘스탄틴 치올콥스키가 로켓의 또 발상을 떠올리게 되고 치올콥스키는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 갔을 때 그 생가를 직접 방문한 바 있는 저와는 좀 인연이 많은 분이죠. 우리 공게임 때문에 거기까지 바쁘신데.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어쩌다 갔는데요. 그리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작가가 아서 클락인데 원래 소설이거든요. 이 소설은 이제 통신위성이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우주정거장 같은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주고 해서 그때 이분은 실제로 나사 자문위원까지 했었어요. 작가가요? 예, 아서 클락은 실제로 과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F 영화가 현대의 각종 뭐 상황들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하고 저 웰스 이번에 본방야사 이거 보면서 느낌 들었는데 진짜 타임슬립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그걸 예상을 제가 보기엔 타임슬립하지 않고서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우리 바추카로 돌아가서 미국의 바추카 영향을 받은 독일 무기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요. 그런 거죠. 뭐. 어떤 거죠? 이 미국의 바추코프가 상당히 러시아로 많이 보내지거든요. 러시아로요? 예. 근데 그곳이 러시아하고 이제 미국하고 한때는 또 저 온라인 맵과 같은 그랬으니까. 편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일부가 독일군에게 노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노획한 바추카를 역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무기가 이제 판처 슈렉이라고 부르는 대전차 로켓포인데 바로 이것이죠. 뭐 딱 보기에도 아주 비슷합니다. 20년 전에도 저희가 저 교육 때 봤던 것 같거든요. 저게 꽤 유명한 실제로 봤던 건 아니고 꽤 유명한 대전차 포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기에도. 이게 원래 예. 이름은 라켓텐 판처 빅쉐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세네요, 아주. 독일인들이 그렇죠. 뭐. 센 무기 같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판처 슈레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처 슈레크는 전차의 공포란 뜻이래요. 판처가 아마 전차라는 말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바추카랑 굉장히 비슷한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바로 구경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바추카보다 크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바추카는 구경이 뭐 60mm 그랬잖아요.
얘는 88mm입니다. 그래서 위력도 클 수밖에 없고 바추카 관통력을 보면 M6에서 M6A1까지는 이제 80mm 정도 관통을 하고 M6A3도 126mm 정도 관통을 하는데 이 판처 슈레크는 관통력이 160에서 200mm. 화끈하게 올라가는데요.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발사 거리는 135m니까 전면만 아니면 명중시 어디든 관통할 수 있다. 뭐 이런 위력을 갖고 있고요. 또 발화 장치가 달라졌는데 아까 뭐 배터리 쓰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앞전식 방화쇠라는 걸 사용을 해요. 방화쇠만 누르면 한마디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필요 없이. 그러니까 전지가 필요 없다. 배터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이거는 이제 앞전 방식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앞전식 방화쇠랑 이렇게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는데 사실 말로 드리면 돼요. 뭐냐면 우리 저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 중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을 이렇게 쫙 돌려가지고 그 부싯돌 불이 이렇게 팍 나서 켜지는 게 있는 반면에 버튼식이 있습니다. 버튼식은 누르면은 거기서 전기가 튀어요. 이게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앞전 압력을 줘가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이게 앞전식 방아쇠예요. 조금 비싼 거 사각형으로 된 거는 이제 돌리는 게 아니고 버튼식으로 돼 있죠. 부싯돌이나 뭐 에너전 다른 에너전이 필요 없이 예, 그냥 에너전 하는 필요 거죠. 없이 이 압력,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순간적인 전기로 불꽃만 튀게 좀 되니까 전기 불꽃만 순간적인 전기로 바꿔가지고 불을 붙이는 걸 앞전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저 흡연자들은 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식인데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요거를 여기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 없이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불꽃이 전기 불꽃이 튀어서 스파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참 구경만 크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죠. 여기 두분 사이즈까지 내주셨는데 바로 여기서 견제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너무 사이 스포츠만 지는데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약간의 이제 저기를 하자면 이게 그 판저 슈레크의 이제 단점 뭐 부작용도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우선 무게가 M9 바주카는 6.5kg인데 이게 벌써 구경이 크니까 당연히 무겁죠. 한 11kg 됐다고 그러는데요. 11kg면 그게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결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혼자서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후폭풍하고 화염이 아주 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갑을 껴야 되고 또 뭐 심지어 방독면까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발사할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개선된 모델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용하기 좀 번거로운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동성이 중요한 현대전에서 상당한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무연화약을 추진제로 썼는데 무연화약을 쓴다는 것은 연기가 안 나도록 하고 뭐 은닉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썼을 텐데 또 하나 이제 강력한 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무연화약의 경우는 만들기가 복잡하고 비싼데 슈렉의 탄두는 이게 또 유독 무연화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봤을 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좀 많은 거예요. 아니 이건 좋은 거 써도 땡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아니 탱크만 제대로 잡으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투자가 아닌 게 되는 건데. 아주 강하게 지금 태클 들어오시는데요. 아, 이거 뭐 전혀 뭐 문제. 좋은 어약 썼다고 지금 뭐 태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걸 또 이 단점들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걸 만드는데 그게 바로 아마 이름도 들어보셨을 그 판처 파우스트라고. 아, 제가 들은 게 그건가요? 게임 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 이 앞에 게 옛날 모델은 이건가요? 제가 들은 게. 게임하다가 판처 파우스트 많이 노획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발사거리가 90m라 좀 짧고 관통력은 200m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뭐 약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앞에 거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판처 슈렉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지만 발사관이 일회용이었고요. 한 명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막 전장에 투입한 병사들이 쉽게 조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 말기에는 이제 일반인들, 국민 돌격대 일반인들도 그냥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쓰기 편한 무기였어요. 말씀해서 2차 대전 다큐 보면 그
저 독일 소년병까지 막판에 투입하잖아요. 어린애들 네. 10대 걔들도 그 펜저파스 들고 막 그 이렇게 그 참호에 들어가 있다가 그 연합군 탱크 상에 공격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렇게 쓰기 쉽고 가볍고 네. 그리고 생산비도 적게 들어서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말기에 가면 물자가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독일로서 이제 이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싼 가격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2차 대전 동안에 무려 600만 개가 생산이 됐다고 해요. 예. 그리고 업그레이드 된 게 나왔네요. 바추카가 나오니까 또 펜저 뭐뭐가 나왔고 그 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또 개량해서 펜저 파우스가 나왔다. 그럼 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M20 슈퍼 바주카품. 슈퍼를 붙여서. 유기단님 붙이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게 또그 말싸움에 이기려고 슈퍼 붙인 거 아니죠? 슈퍼 바추카포에. 아 이제 함부로 붙였다 나중에 무슨 댓글 공격을 받아. 아니, 바추카 공식 명칭도 아닌데 슈퍼 바추카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구경을 우선 키운 그거를 개발을 하는데 이 사진을 어이구.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아래 게 이제 M20 슈퍼 바주카포고 위에 게 이제 구형 바주카포인데 이거 차이가 많이 나요. 슈퍼 바주카포는 왜냐면 90mm입니다. 90mm. 그러니까 60대 90이잖아요. 3분의 1이 더 큰 구경을 우선 갖고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보다 확연한 차이 날 정도로 3.5인치 우리가 이제 바주카포, 로켓포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M20은 3.5인치 탄을 썼고요. 그다음에 파괴력은 200m 거리 내에서 20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최대는 280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졌다고 그러고 이 무게도 가벼운 편입니다. M20 A1 비온의 경우는 5.9kg.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경량화된 거죠. 그렇네요. 아까 6.5kg라고 그랬잖아요. 네, 구경이 커졌는데 가벼워졌네요. 네, 그러니까 와. 그만큼 이제 성능 개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슈퍼 바주카포야말로 공적적인 T-34 킬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6.25 전쟁이 발발할 무렵에 사실은 거의 개발이 끝나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양산이 이제 안 되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로 양산이 들어가서 실전에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실제로 이제 대구 전투에서 이 M20이 처음으로 투입돼가지고 T-34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깜짝 놀랐겠는데요. 예, 갑자기 그냥 신형무기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존재가 됐고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자주 국방을 하면서 1971년에 이제 번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해요. 이 번개 사업이 우리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급하게 뭐 한두 달 내에 뭐 무기 그냥 만들어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때가 있는데 그때 번개 사업에 뭐 총도 있고 뭐 이런 뭐 박포탄, 박격포탄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그 소화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번개 사업이 추진했는데 그 중에도 이 슈퍼 바주카포가 포함이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바추카는 베트남전에도 쓰였고 뭐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된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저 사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말하다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육군 전용 무기겠죠. 감사합니다. 육군 전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전용 쓰이다가 주차장 저도 많이 지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일입니까에서. 그 M67 무반동총, 뭐 M72 LAW 이런 게 나중에 위력이 더 센 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저 바주카포는 좀 이렇게 수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현역에서는 꽤 오래전에 이제 은퇴를 했고요. 1980년대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예비군 무기로 전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주카는 뭐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이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우리 50만 개의 발사관, 그다음에 로켓탄은 1,500만 발 이상이 생산됐다고 그래요. 그 자체로도 그만큼 신뢰성과 효용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참고로 2차 대전 때 우리 전에 다뤘던 M1 게른드 같은 경우 생산된 게 600만 정이랍니다. 소총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우리 6.25 전쟁 때 이 바추카포를 어떻게 활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탱크 잡는 거 말고 다르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6.25 전쟁 전에 2차 대전 때 우원 정찰기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바주카포를 달아가지고 비행기에다 바주카포를 달았어요? 그 기갑 차량이나 이런 걸 공격하는데 이 유력을 발휘하는 그런 병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바주카 찰리라는 그런 이제 명칭도 붙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즘 보면 코인기라는 게 있어요. 코인 이게 이제 그 게릴라라든지 이런 거를 발견하고 가볍게 로켓탄이나 기관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 베트남전 때 OV-10 브롱프라는 게 이제 그런 용도로 쓰여졌는데 그 원조격으로 1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향후에는 드론이 그런 역할을 할 것도 같습니다만. 네. 이거 타서 이렇게 해서 쐈나지 쐈겠죠. 이렇게 조준해 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야, 대단합니다, 네, 진짜. 예, 궁하면 통한다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통, 궁하면 통한다. 예. 지대공은 약하니까 탱크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 또 그럼 이런 얘 또 좋아하시잖아요. 바주카포를 이상하게 막 활용한 경우가 꽤 많은데 이거를 뭐 2개, 4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연장 로켓포로도 썼어요. 미군에서. 이렇게 통을 이렇게 가는 다연장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터키에서도 이거를 또 받아들여가지고 터키에서도 바주카포를 엮어가지고 만든 다연장 로켓포가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화력 집중 분명히 되긴 되겠네요. 그렇죠. 놀라면.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옛날에 RPG-7 했었잖아요. 네. 대전차 로켓포. 그렇죠. 항상 그죠?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거 2개를 헷갈리세요. 바주카포하고 RPG-7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이제 독일이 바주카포를 이제 노획을 해가지고 역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 판처파우스트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소련이 다시 이제 뺏기는 거죠. 가져와가지고 뺏겨가지고 카피를 하는데 하지만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만든 게 이제 RPG-7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바주카포하고 RPG-7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사실 둘 다 대전차 로켓포라고 할 수 있는데 바주카포는요 쏠 때 이 탄을 넣을 때 보면 탄을 뒤로 넣습니다. 그렇죠. 2인 1개조 뒤에서 뒤로 넣는다는 얘기는 탄핵수가 넣어요. 이 탄의 이 크기, 직경이 이 포의 직경, 발사관의 직경만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뒤로 빡 넣어가지고 쏠 수 있으니까. 커질 수가 없죠. 그렇죠. 커질 판에 수가 들어가야 없죠. 되니까. 그렇죠. 판에. RPG-7은 앞으로 꽂아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화 하도 많이 봐서 앞에를 꽂아야 맞아. 앞에 꽂아야. 그래서 RPG-7은 이렇게 탄이 커질 수가 있죠. 발사관보다. 그게 장점인 거예요.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군요. 날아갈 수만 있으면. 그렇죠. 날아갈 수만 힘만 맞춰주면은 앞으로 꽂아서 더 큰 발사관보다 더 넓은 탄을 꽂아서 쏠 수 있다는 게 역시 그 무기의 명가수. 그대로 하지 않고 결론은 그래서 RPG-7은 아직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바주카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네. 그 RPG 우리 세븐 얘기만 하잖아요. RPG도 계속 개량이 돼요. 이게 언제적 나온 무기입니까 RPG가? 그렇죠. 8도 있고 9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20단위가 넘어갔어요. 그래요? 27, 29, 지금 뭐 32, 이제 30단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진화하고 있다. RPG가 무슨 저 게임 얘기 생각나는 게 아니라 RPG가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네. 그렇구나. 그 바주카는 옛날의 대전차 로켓. 그 RPG는 요즘에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못 써요? 우리 한국군도 이제 미사일은 뭐 토대전차 미사일 대표적으로 지금도 쓰고 있지만 로켓, 대전차 로켓 무기의 경우는 과거에는 M72, 66mm 로우라는 걸 썼어요. 로, 로, 우리 람보라든지 영화 보면 뭐 어깨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한 발 쏘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발사통 안에 한 발 들어있는데 그거 쏘고 그냥 버리는 그런 식. 영화 보면 그 뒤로 쏘는 장면 나와가지고 같은 편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거 그게 이제 구형 바주카포 60mm 약간 그 66mm 로켓인데 그거를 썼다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최근에 쓰는 거는 이제 펜저파우스트 3라고 독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펜저파우스트 그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이 그래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한데 그 발사관 앞쪽에 끼워서 그 RPG-7처럼 탄두를 끼워서 이제 발사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위력이 이제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장갑
그 장갑판의 경우 700mm를 70cm를 관통할 수가 있고요. 우와. 예, 그리고 신형은 이제 텐덤 탐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800mm 이상도 관통이 아니 가능하고. 800mm 장갑이라는 게 있긴 한가요? 예, 우리가 은행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은행 안에 저 금고, 예, 그쵸, 금고. 쇠금고. 우리 테스트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실전에서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쓸 일은 그렇죠. 탱크에 적어도 그 정도 쓸 일은 없는 거죠. 네. 예. 나도 그 정도 이력을 이제 갖고 있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군에 아직까지도 주력 대전차 로켓 무기로 쓰고 있는데 군에서 이것도 이제 도입된 지가 꽤 돼서 그 후속 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제 대전차 로켓 무기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추카부터 시작해서 RPG-7, 이제 펜저 중간에 있었고 RPG-7, RPG가 뭐 2, 30까지 나왔다고 시리즈가. 이야, 이거 네, 대단합니다. 거기에 우리 또 한국이도 독일 걸 쓰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 유럽 무기 쓰는 경우 흔치 않은데 네. 특히 육군에서 유럽 무기 쓰는 경우는 드문데 하여튼 RPG 아니 펜저파 3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대전차 로켓포의 모델을 제시한 획기적인 무기 바추카포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로 돌아올 잭슨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RPG가 진짜 2, 30이 있군요. 저는 맨날 세븐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하여튼 최근 거는 우리 저 바주카프처럼 또 이렇게 앞에 다는 게 아니고 넣어서 쓰는 아, 또 뒤로서 넣었어요? 네, 네. 왜 그랬을까? 거.